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다시 저 패널 토크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 앞에 저를 포함해서 또 3명의 분들이 또 정부 그리고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 측면에서 ESG와 개발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신 그 사전 질문과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셔서 저희 패널 분들 모시고 그 질문들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미스크의 김정태 대표님께 좀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의 임팩트 투자 그리고 ESG 투자 그 생태계 현황이 좀 궁금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런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가지고 있는 주요 도전 과제, 한국 사회가 꼭 넘어야 되는 주요 도전 과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ESG라는 부분이 워낙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기업이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고하거나 혹은 투자에 적용했던 경험들이 사실 많이 축적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꽤 적지 않은 시간 동안은 ESG 경영이라든지 ESG 투자에 대한 다양한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투자자들의 여러 가지 움직임을 통해서 기업이 변화에 대한 그런 그 이유들을 느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서는 2023년 말까지 국민연금이 출자하고 투자하는 자산의 50% 이상을 ESG를 적용한 투자로 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국민연금에 투자를 받거나 국민연금에 출자를 받아서 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이 ESG를 적용하는 것을 다 탑재하고 있고요. 그런 투자자들이 ESG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이나 상장 기업 혹은 비상장 기업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ESG를 측정하고 관리할지로 이렇게 도미노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민연금과 연기금과 같은 여기를 이제 유니버설 오너라고 하는데요.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런 연금 기금과 같은 큰 자본시장의 흐름들이 실제로 ESG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내는 연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기금들이 사실은 우리 미래 세대나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 변화가 될 거라고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금융의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렸듯이 금융은 그렇게 빨리 변화할 수 있지만 이거를 소화해내는 그런 기업 차원에서의 ESG를 진실되게 측정하고 또 의사결정에 반영하고 또 투자자로서 이것을 반영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ESG라는 컨셉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긴 지는 좀 됐지만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것들을 좀 소화시키고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저희 시민으로서 시민 사회에서도 그것들을 이해하고 또 저희들의 소비나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서 맞물려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저희 코이카 민준기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카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많이 지금 접속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코이카의 ESG 경영 투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진행 현황은 어땠는지 아까 대략 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ESG 경영이 실질적으로 코이카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질문이 쉬운 질문이 아닌데요. 제가 그냥 직원의 한 명으로서 이해하는 수준 내에서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ESG라는 용어를 이제 사실 ESG적인 사업을 예전부터 코이카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계속 해오고 있었지만 그 워딩을 클래리파이해서 어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하는 것은 올해가 원년인 것으로 이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제 코이카 같은 경우는 ESG의 이제 사업에 직접적으로 녹아낼 수 있는 요소가 엔바이런멘털 쪽인데 이에 관련해서는 그 개발도상국의 이제 탄소 배출을 이제 줄이는 거에 대한 3대 분야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그리고 자원순환, 폐기물 자원순환 분야 이제 세 가지 분야를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 그린 모빌리티 쪽은 사업이 발굴이 실제로 돌아가는 사업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재 발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가 이런 분야에서 이제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우리 국민과 시민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은 피지아 미얀마의 5km 정도의 이제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해서 저탄소 에너지 전환한 사업인데요. 이게 대표 사업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한편으로 이건 이제 저희 부서 차원에서 좀 본 뷰일 수도 있는데요. ESG를 실행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어떤 그런 접촉면을 좀 더 강화시키고 넓히려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얼핏 설명을 드렸지만 IBS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우리 기업 파트너들과 그 분담금을 각각 설정하고 실행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물론 우리 그 미스크완도 베트남 이제 소셜 벤처의 이제 그린 뉴딜 분야, 엔바이러먼트 분야에 대해서 임팩트 투자 사업을 진행하겠지만 우리 뭐 보통 제일 많이 알려진 그런 기업 중에서는 LG전자와 에티오피아 아디스바바의 그런 역량 강화 그 직업기술대학을 만들어서 운영 사업을 진행한 적도 있고, 롯데는 현재 베트남 유통사업 역량 강화 사업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CTS, IBS, 이제 IPS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안 그래도 저희가 그 12월 2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롯데월드 타워에서 이런 CTS, IBS, IPS의 이제 베스트 사례 BP라고 하는데요. 저희 용어로 그거를 소개하는 그런 행사 이노베이션 데이를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노베이션 데이가 제가 오늘 그 미리 준비를 못해서 화면에 못 띄워드리는데 조만간 코이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게끔 저희가 좀 부탁을 드려놓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ESG를 도입해서 코이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사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제 사업 실무자 중 한 명인 저로서는 이제 어떻게 성과가 났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업 발굴 측면에서 예전에 이제 SDG 17개 분야를 사실 그렇게 100% 오픈을 하면 정말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기존의 다른 SDG 분야 사업도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그린 뉴딜 쪽을 특화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을 특화해서 그런 사업들이 조금 더 많이 발굴되고 있고 미스크도 이제 베트남에서 아마 그런 쪽 사업들을 투자하게 될 것이고 조금 주제가 포커싱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답변이 좀 부족했을 텐데 예, 이상입니다. 네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코이카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 SDG의 거의 전반에 걸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지만 특히 이제 ESG 안에서는 이제 환경 분야, 특히 그린 뉴딜이라는 아젠다도 솔직히 ESG보다는 조금 됐지만 굉장히 핫한 지금 되게 중요한 또 국가 그리고 글로벌 아젠다였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ESG를 녹여내는 그 환경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계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 관련해서도 이제 코이카뿐만 정부, 기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막 시도하고 이제 그것들을 적용해가는 과정이라는 답변도 네, 저희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주셨던 질문들은 저희가 이제 임팩트 기부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임팩트 투자와 어떻게 다른 거냐라는 질문과 그리고 이벤트 기부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발제 때 간단히 설명드리긴 했지만 임팩트 기부는 조금 큰 범위 안에서는 임팩트 투자의 하나의 형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그것을 구분하자면 말씀드렸듯이 임팩트 기부는 조금 더 앞 단계에 있는 투자를 받기에 조금 어렵고 그 전 준비 단계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자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팩트 기부는 저희가 이제 임팩트 투자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 어떤 수익적 목적과 사회적 가치가 있는데 저 임팩트 기부는 조금 더 사회적 가치 그리고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자립의 의지를 지원하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고 임팩트 투자는
또 사회적 가치를 보지만 투자이기 때문에 또 그런 재무적, 금전적 가치를 조금 더 보게 되는, 그래서 스테이지가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기부는 제가 아까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생일 기부를 예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생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뭐 결혼식, 그리고 뭐 내 아이의 돌잔치, 그리고 졸업,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를 내가 생성해서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다이어트라든지 내가 마라톤을 통해서 뭐 전국 일주를 통해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는 그런 것처럼 어떠한 이벤트를 나의 친구와 기획해서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 기부를 여러분들이 직접 주도하고 또 개설하고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지금 MZ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 중에 주도성과 투명성과 그리고 나의 기부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또 내가 어떻게 인게이지 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잘 참고해서 그분들이 더 즐겁고 또 더 의미 있게 이런 개발 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벤트 기부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질문 감사하고요. 그러면 질문이 너무 많아서 무슨 질문부터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김정수 대표님께 저희 그 지금 실시간으로 왔던 질문 하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투자 관련해서 한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좀 차별화된 기술이나 뭐 대응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뭐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이 ESG 관점에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일까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투자의 영역일까요? ESG 관점에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네네. 네. 네, 한국적인 상황이긴 하거든요. 어제 그 유럽에서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제 아는 분이 오셔서 좀 얘기를 나누다가 EU나 유럽에서는 ESG란 단어를 잘 사실 쓰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더 큰 그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그런데 ESG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언어는 한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장점이라는 부분들은 그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이 사회나 환경이나 그리고 거버넌스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다양한 투자자, 뭐 소비자, 지역사회, 이해관계자에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ESG라는 부분들이 비즈니스의 혁신, 그리고 비즈니스의 사회적 기업과 일반 스타트업과 소셜벤처가 협업하는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이 직접 하지 못하는 ESG의 많은 부분들은 ESG의 투자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곳과 함께 연합하는 것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ESG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또 이걸 잘 발전시켜 나간다면 또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좀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지금 말씀해 주셨던 ESG가 아무래도 좀 대기업이나 이런 중심으로 주도되고 있고 하는 현황들이 있는데요. 이제 창업을 원하는 많은 청년들이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 초기 단계에서 ESG 지표나 이런 것들이 투자에 혹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혹시 스타트업에게 ESG가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초기 기업일수록 저희 초기 투자자가 보는 거는 그 창업자의 철학과 비전이거든요. 그리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창업자는 과연 도망갈 사람인가 도망가지 않을 사람인가, 그리고 뭔가가 기회가 반짝이니까 잠깐 아이템을 가지고 왔나 아닌가를 저희가 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ESG라는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그 창업자가 왜 재무적인 부분 말고 비재무적인 영역에서 왜 굳이 이런 거를 하고자 하는지가 저희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어차피 저기 창업 초기에 있는 스타트업들은 재무제표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치가 없습니다. 매출도 아마 없으실 거고 이익이란 거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보여줄 수 있으신 부분들이 결국에는 비재무적 영역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용어로서는 무형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무형자산이 결국 창업자나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선명한 비전,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은지에 대한 철학과 프로세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하고 있는 어떤 지표 중심의 ESG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무적 수치 말고 보여줄 수 있는 선명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것을 풀어내는 여러분만의 방식, 여러분의 철학과 맥락이 투영된 의사결정과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ESG가 그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런 스타트업, 오히려 초기 창업가들에게 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인사이트를 저희가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민준기 과장님께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개발도상국의 그 시급한 니즈와 ESG라는 어떤 가치가 상충되는 사업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코이카는 조율을 할 수 있을까요?라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환경이라는 것을 이제 코이카가 집중해서 ESG 투자를 하는데 개도국의 현지 사람들에게는 환경보다 다른 니즈가 중요해서 환경을 뭐 일정 부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결정을 코이카는 과연 할 것인가라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가 코이카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데 저희 이제 기업 협력 사업실 부서 안에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그 CTS 사업, 국내 기업과 함께하는 CTS 사업과 IBS 사업이 모든 지금 SDG에서 SDG 관련해서 말씀하신 어떤 지금 뭐 정부라든지 코이카가 얘기하는 그린이나 디지털 뉴딜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주제들도 그 주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 기업분들의 제안서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특정 주제를 이것만 해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국별 협력 사업이라고 해서 개도국 정부가 외교부와 코이카에 요청해서 하는 사업들이 그런 주제로 뽑고, 기본적으로 저희 기업협력 사업실은 우리 기업분들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개도국의 이런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면서 또 우리 기업도 돈을 번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재무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개발도상국의 문제도 풀 수 있네, 이런 주제가 있다면은 꼭 환경 쪽이 아니더라도 어떤 정말 새로운 차원의 개발협력 문제라 그래도 저희 기업 협력 사업실은 언제나 환영이고요. 제가 이 측면에서 좀 한 가지 더 홍보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 CTS를 아마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오늘 청중분들은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거를 이제 스타트업이 하는 거를 시드 1 3억 원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이제 재작년부터 시드 제로라고 해서 이 CTS 시드 1을 준비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신설을 했습니다. 우리 또 미스크가 훌륭하게 또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셔서 이제 사업이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었는데요. 이 시드 제로를 이제 뽑는, 이제 내년에 우리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청년 창업가들을 뽑는, 아무것도 없으셔도 됩니다. 정말 열정과 패기만 있으시면 되고요. 법인이 아니 지금 없으셔도 되고, 이 시드 제로에 대한 공고가 11월 30일에 저희 코이카 홈페이지랑 그 관련 SNS 통해서 공모가 나갈 예정이니까요. 우리 청년분들 한번 저장해 주셨다가 한번 궁금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질문에 너무 홍보로 끝내서 죄송합니다. 네, 아마 그런 정보가 되게 필요한 청년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서 더 많이 홍보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비슷하게 또 민중희 과장님께 약간 연관성 있는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양한 형태의 ESG 투자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그 만약에 개발도상국 뭐 현지의 기업을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 기업들은 ESG 투자를 받으려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지표의 이상의 수준, 그게 뭐 네거티브 스크린이든 뭐 포지티브 스크린이든 하여튼 그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환경, 예를 들어 온실가스를 일정 부분 이상 배출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위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비용 부담들이 이제 발생하는 해서 개도국 현지 기업가가 이런 ESG를 따라가기에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과연 이게 경제성이 있을까? 개도국 현지 기업에게 있어서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좀 어떻게 좀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질문은 제가 1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김정태 대표님이 좀 보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코이카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이제 설명해드린 개도국 소셜 벤처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코이카가 이제 그란트인 지원금을 주는 형태가 있고 미스코와 같은 임팩트 투자자들이 금융 투자로 지원하는 걸 이제 혼합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스코와 내년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려는 그런 어떤 킹세종 장영식 프라이즈라는 공모명을 가진 그런 프로그램에는 저희가 그란트만 받는 소셜 벤처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말씀하셨다시피 투자사가 투자를 집행하려면 어쨌든 미스크도 사회적 가치와 함께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이익을 발생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어떤 BM을 가진 그런 가능성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제로인 곳에 투자를 할 수는 없겠죠. 자선 사업가는 아니니까 투자가 도네이션 아니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직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의 기업 단계의 기업에 대해서는 코이카가 그란트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정말 스케일업과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 미스크나 이런 임팩트 투자들이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 코이카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대표님께서 혹시 보완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찬스를 쓰는 것도 가능하네요. 네, 그 투자자들이 투자 재원이 부족한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유동성이 풀리고 있고요. 요즘 주식 투자도 그렇지만 비상장 스타트업에 대한 돈들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서 한국에서 조금만 관심 있으신 분들 기사 보시면 어떤 스타트업들이 엄청난 금액을 받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투자사들이 개발도상국에 가는 순간 정보의 비대칭성도 있고요. 또 아까 초기 기업 투자를 말씀드렸는데 초기 기업은 재무제표나 숫자를 볼 수 있는 게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의 사회적 자본, 관계망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이카 같은 그런 ODA 기반의 혼합 금융들을 통해서 필요한 그 초창기의 그런 부분들의 비용들이나 그런 지원들을 투자자들이 좀 받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투자 재원을 개발도상국에도 쓸 수 있는 거는 정말 많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에 있는 그 투자자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미 롯데 그룹 같은 경우는 롯데 벤처스 베트남을 이번에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궁극적으로 저는 ODA 자금이나 코이카의 도움이 끊기고 나서 진짜 이 사업의 성과가 날 거라고 보는데 그거는 바로 민간 자본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데까지 마중물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면서 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그 ESG 지표 자체가 모든 나라에 되게 동일하게 그 적용할 수 있지 않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가마다 산업 특성도 다르고 그리고 섹터마다 또 다르고 특히 이제 개발도상국 현지 기업에게는 또 동일한 한국의 ESG 기준을 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소득 수준도 산업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국가에 맞는 좀 지표가 ESG가 고도화되면서 개선되면서 계속 나와야 되지 않을까,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과 개발도상국 기업이 좀 파트너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 이제 탄소 배출권 같은 사업도 이제 한국 기업이 국내에서 줄이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온실가스 저감을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더 저렴하게 온실가스를 개도국 현지 파트너와 줄이고 그리고 그것을 본인의 저감량으로 인정하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국내 기업과 개도국 기업이 ESG를 함께 달성하는 되게 좋은 모델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분 얘기 들으면서 그런 좀 아이디어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개발협력 모델 안에서 확장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저희 그 이벤트 기부에 대한 또 질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네. 임팩트 기부에 대한 그 임팩트 기부가 가지고 있는 좀 특장점과 그리고 저희가 기부한 이후에 재기부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아까 발제 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제 모금이 얼마가 됐는지 그리고 얼마의 모금된 금액을
개도국 현지 기업가에게 전달되고 거기에 또 중간에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송금 수수료, 환전 수수료, 얼마의 수수료가 발생이 됐는지 현지 기업가에게 얼마가 전달이 돼서 잘 자립해서 몇 프로의 재기부가 됐는지를 저희가 투명한 기부금 운영 내역이라고 해서 저희 사이트에 오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좀 기부금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비 같은 경우도 몇 프로 뛰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부자들이 직접 운영비를 본인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독특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재기부율은 한 55%에서 60%. 네, 저희가 지원했던 기업들 중에 한 55에서 60% 정도가 원금을 다시 재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기부 이외에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냐, ESG 관련돼서 제가 뭐 시민사회를 저도 대표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 질문을 보고 제가 고민하면서 이런 꼭 기부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기존에 얘기했던 어떤 윤리적 소비 이런 부분들도 ESG와 굉장히 연결될 수 있다고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ESG가 굉장히 기업 중심으로 드라이브 된 거긴 하지만 결국 시민들이 그 기업의 제품을 구매를 해줘야 그 기업이 ESG에 대한 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아무리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고 어떤 활동들을 한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사지 않으면 기업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기업 중심으로 ESG가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조금 더 성숙한 인식을 갖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소비하고 그런 윤리적 소비들이 확산됐을 때 이런 ESG의 생태계가 한층 더 성장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시민분들이 어떻게 보면 ESG라는 것은 지금은 기업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ESG의 근본을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와 지구, 환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기업에 고용된 사람들 그리고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 고객들과 내가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낼 거고 이 지구의 환경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오히려 시민들이 주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는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저희 김정희 대표님께 또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진짜 ESG와 가짜 ESG를 구분하는 방법. 네, 그래서 올바른 투자 방법. 아무래도 ESG라는 뭐 저희가 CSR, CSV 뭐 아까 되게 이제 그 시대마다 기간마다 트렌드로 인해서 바뀌는 용어들 그걸로 인해서 또 진짜와 가짜들이 뭐 그린워시라고 하는 단어들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지 투자 기관 입장에서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와, 이거 질문한 분이 누구세요? 정말 좋은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이벤트 상 받으시길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워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과일, 벌레가 그 모이는 거가 진짜 좋은 과일만 먹거든요. 그래서 워싱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는 이게 진짜라는 거 현상에 워싱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물어보는 진짜 간단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져 보시면 좋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ESG에 대한 매트릭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그 중에 제가 가장 뭐 직관적으로 쉬운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뭐 CEO가 받는 연봉과 그다음에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사람의 그 연봉의 격차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 이거를 그러면 객관식이니까 뭐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체크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이유는 이거가 왜 이렇게 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까를 왜 그런지 물어보면 이거를 선택하신 대표나 담당자가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고 이 질문이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진짜가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워싱이 가능한 이유가 그 보여지는 모습은 어떻게든 사실 그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체크를 했던 거를 저희가 다시 물어보는 거죠. 이 질문이 갖는 의미가 더 중요한데 왜 연봉의 최고치와 최하위치가 격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왜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그 문제 의도가 있는데 그거를 이해하고 있으면은 저는 그게 진짜라고 보고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대표의 연봉과 최저 연봉을 해가지고 그 차이만 객관식을 딱 하시면 저는 그게 진짜가 아닐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판별법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마 이 이외에도 많은 그 판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진짜 헤쳐나가야 될 어려운 그 퀘스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분들 아니라 뿐만 아니라 또 참여하신 분들도 ESG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더 정확하게 분별해 나갈지를 함께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또 얘기 들으면서 그 어찌됐든 그 정부가 뭐라 했죠? 그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잖아요. 물론 이런 트렌드도 바뀌고 그래서 저는 그런 정부의 그 정권에 바뀌는 거에 상관없이 좀 꾸준하게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운영하는 게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일차적으로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그 꾸준함을 결국 만들어내는 것도 시민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계속 그것에 대한 니즈를 얘기하면 정부는 표를 위해서라도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결국 시민들이 이 ESG나 기업의 건강한 그리고 가버넌스나 소셜과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그것이 기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부가 먼저 잘 해줘야 되지만 또 저희 시민들의 역할이 또 다시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간단히 해봅니다. 네, 그리고 민중기 과장님께 질문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쉬운 질문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제 코이카에서도 ESG 중에 E에 좀 집중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질문이 E에 집중하는 기업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오히려 G 이제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기업은 오히려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의 선정 기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확장될 수 있는 것인지 E에만 집중되어야 되는 것이 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맞는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ESG 중에서 코이카가 이제 이에 집중한다는 그 표현은 제가 실언을 한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에 집중한다기보다는 ESG 중에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사업 분야로 어떤 그런 그 일반적인 그냥 ODA 그 우리나 국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ODA 회사에서 분류가 가능한 부분으로 카테고리화 할 수 있게 이제 용이한 부분이 이제 환경 분야이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코이카가 이제 사업 발굴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포커싱해서 하고 있다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G에 관해서는 거버넌스에 관해서는 이거는 제가 뭐 코이카의 직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일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그 개도국 기업분들을 만나면 아직은 이 가버넌스까지 논하기에는 사실 개도국의 그 기업 창업가 분들이 아직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못 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도 우리나라 국내 스타트업도 이제 처음에 우리 황진수 대표님도 이제 창업하셔갖고 이제 쉽지 않으셨을 텐데 직원들 월급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힘들지 않은 그 창업의 그 시간이실 텐데 근데 어쨌든 이런 우리는 이제 더브리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임팩트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생존이 먼저고 그 이후에 사실 S랑 G라든지 이런 거를 챙기는 그런 구조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개도국 기업가 분들은 G를 이제 잘 아직은 이해를 관심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운 형국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질문하신 분이 흡족하지 않으실 텐데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개도국 소셜벤처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제 G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이나 그런 거를 요구하기에는 아직은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네. 네, 솔직히 제가 조금 추가 그러면 네네. 드릴까요? 네. 네네. 아마 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이카가 전국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사실 거버넌스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아마 지탄을 받는 곳은 아무리 그 겉으로 뭔가 인력 창출을 일자리 창출하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거버넌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사결정의 그런 레벨, 투명성, 그다음에 그 뭐 어떤 누가 임원의 비율, 여성의 비율 뭐 이런 거 다양한 거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는 그 현장 개발도상국이든 그 현장에서 통용되는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나 준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패에 대한 부분들을 반부패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뭐 차일드 레이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개발도상국이 이런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한국보다 뭐 낫다라고는 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 용지를 쓴다든지 그 쓰레기에 대한 어떤 규제들은 이런 한국이나 어떤 곳보다 사실 개발도상이 더 빠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준수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창업하기 전에 환경 관련된 컨설팅 회사에 있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측정 가능하기 용이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기업들에게 평가하거나 그것들의 그 기준들을 가져가기에 좀 좋은 부분들이 있고, 확실히 S나 G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과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또 개발도상국에서는 또 적용하기 아직은 단계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또 김정태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담론들이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저희가 깊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저희 패널 분들 이렇게 ESG와 개발 협력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한 30초 정도 응원 그리고 좀 격려하는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고 오늘 세션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김정태 대표님부터 30초 정도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황진솔 대표님이 아까 언급하신 거 정말 동의하는데요. 그 ESG 경영자, ESG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매일매일 내가 선택하고 소비하는 것에서부터 ESG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SG를 잘 하지 못하는 기업은 선택하지 마시고요. 잘하는 것은 선택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소비 선택을 통해서 ESG를 여러분들도 증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매일매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사실 제가 그 청년분들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코이카는 어쨌든 우리 청년분들 그리고 우리 기업가분들을 항상 저희 코이카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저희 투명하고 그리고 개발도상국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청년들, 우리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드 제로 공고가 11월 30일에 그리고 코이카 이노베이션 데이가 12월 2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면 이제 공유 드렸던 것처럼 뭐 저희 더블리츠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개발도상국 현지에 역량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ESG에 대한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크라우드 펀딩이나 이벤트 기부 다양한 것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정말 시민사회가 또 비영리를 운영하는 대표자 입장에서 시민사회가 이런 기업의 ESG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지원하고 또 저희도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환경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한국 사회의 중요한 지금 화두인 ESG와 또 개발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정부, 기업 또 이런 시민사회 입장에서 오늘 다양하게 들어봤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좀 개발 협력의 모델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오기를 좀 기대합니다. 함께해 주신 저희 김정태 대표님 그리고 민준기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